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겨줄 백신 접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분경의 포송을 받으면서 이천 물류센터로 옮겨졌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접종을 앞두고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물류센터로 수송됩니다. 애초 예고됐던 것보다 3만 5천 명분 늘어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고된 백신들 그곳 이 물류센터로 무사히 다 도착했고 입고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출발한 백신 차량은 낮 12시 반쯤 이곳에 입고됐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창고 안으로 옮겨졌는데요. 창고 안에서는 백신의 온도와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는데 낮 1시 20분쯤 이런 모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하부터 입고까지 모든 과정이 삼엄한 경비 속에 이뤄졌습니다. 호송 차량 제대에는 군경병력 4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호송 과정 함께한 경찰관 얘기 들어보시죠. 모의 훈련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내일 이송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일요일까지 백신 수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총 공급 물량은 애초 알려진 75만 명분에서 늘어 78만 5천 명분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나뉘어 이곳에 옮겨지게 되는데 오늘 배송된 양은 17만 3,500명분입니다. 네, 물류센터에 있는 백신 언제 어디로 수송됩니까? 네, 물류센터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백신을 재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도 이뤄지는데요. 이렇게 소분된 백신은 내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현장에는 의료용 수송 차량도 여러 대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5천여 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신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3.6%로 28만 9천여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의사가 직접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종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은 보건소 방문팀이나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사를 놓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례 접종받아야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1, 2차 접종을 오는 6월 안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천 물류센터에서 다시 분류 작업을 거쳐 이 백신은 내일 전국 곳곳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후인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인 시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목표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이전까지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70% 이상, 약 606만 명이 접종을 마치는 겁니다. 접종 대상은 3단계로 나뉩니다. 중증 혹은 사망 위험도, 의료 방역 사회 필수 기능, 그리고 지역 사회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1단계 접종은 전체 대상자의 1.6%, 9만 6천 명이 대상입니다. 시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먼저 맞고 이후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요원들이 접종합니다. 2차 접종은 전체의 30.5%인 185만 명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3단계 접종은 전체의 67.8%인 411만 명이 대상입니다. 50에서 64세 성인과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부터 그 외 시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접종 방법도 3가지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성동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씩 지역 접종센터 29곳을 설치합니다.
집 근처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 3,500곳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소속 의사가 자체 접종하거나 방문 접종팀이 직접 찾아갑니다.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사례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 보건당국 사이 한라인을 운영하고 접종 사흘 후엔 문자 알림을 통해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민의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자는 접종 후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접종을 진행을 해서 접종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방심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개인 생활 방역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조금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가족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주의사항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방역당국이 현재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접종 전에 의사의 예진을 반드시 받아달라는 겁니다. 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건데요. 먼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결코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열이 37.5도 이상 나면 무리하게 백신을 맞지 말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5분에서 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요. 접종 뒤에 적어도 3일 동안은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를 찾아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6일에 백신 첫 접종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환자 규모가 다시 400명대가 돼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의나 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확산을 부추긴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구상권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 몇 사람의 방역수칙 위반 때문에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요. 이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이 참여한 구상권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권 협의체는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서 감염을 초래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경우에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또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해서 이후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엄정 대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 모두 1,235명입니다. 이 가운데 251명은 이미 수사를 마쳐서 검찰로 넘겼고요. 9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현재 경찰의 설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위반자가 157명,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관련 위반자 142명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층 이외에도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건물에 입주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이틀 전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추가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광주광역시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파악한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명입니다. 지난 22일, 그러니까 이틀 전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근무한 직원 27명과 가족 2명, 접촉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빛골 고객센터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광주도시공사와 시민단체, 식당, 은행 등도 건물을 함께 사용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만 1,400명이 넘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층 사무실에서 26명이 집단 감염된 데 이어 5층 다른 사무실에서도 1명이 감염됐습니다. 강주시는 콜센터와 입주기업, 기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콜센터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확진자 동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의성가족 모임과 원천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으로 67명이던 확진자가 대구에서 14명, 경북 의성에서 9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90명까지 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 모임과 온천 방문을 통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 북구 병원 관련 확진자도 2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지루하고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을 백신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 백신 접종.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저희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백신을 싣고 차량이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송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송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오전 10시쯤 출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아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이송을 했는데요. 예. 이때 이제 무진동 5톤 냉장 트럭이 이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되는 동안에는 판교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실시간으로 온도나 위치 이런 걸 모니터링을 했고요. 예. 그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해서는 그 지게차로 냉동 창고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런 이송이 이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이동이 되는데 예. 당초는 75만 명분으로 알려졌었는데 네네. 식약처 출하 승인에서 더 3만 명분 이상이 추가가 돼서 예. 그랬군요. 총 78만 명분이 5일 동안 이렇게 이송이 됩니다. 예. 네, 조심조심 보관 온도도 지켜가면서 지금 이송을 했는데 내일부터 보건소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또 옮겨져가지고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보건소 258곳 그리고 예. 요양병원 1,651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백신을 보건소나 요양병원 예. 이런 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포장하는 소분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걸 거쳐서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배송을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레 26일 오전 9시부터 예. 이제 첫 접종에 예. 들어가고요.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예. 약 28만 9천 명이고요. 예. 그 접종 대상자 가운데 93%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한 예.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 이천 물류센터 안에서 지금 분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겠군요. 그러니까 1호 접종이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예. 누가 된다고 최종 확정은 되지 예.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예.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군지 좀 너무 지나친 예. 관심이 쏠렸는데 예. 그 방역 당국은 일단 접종 원칙에 따라서 원래 네. 세워둔 원칙에 따라서 접종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고요. 예. 지금 이제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93% 이상 동의를 했고 예.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예.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접종하겠다는 거여서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가 이제 1호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아마 동시에 접종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예.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백신 접종 전에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또 후에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거든요. 정리해 주시죠. 이제 백신 접종은 네.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접종을 받을 때는 그 처음에 대기, 그다음에 접종 후 관찰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대기 단계에서는 체온 측정하고 예진표 작성이 있습니다. 예. 그 예진표는 이제 최근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는지 예. 최소 다른 백신하고는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그래서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접종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주사 바늘을 굉장히 가는 주사 바늘을 사용해야 되고요. 예. 여성은 임신 중인지 확인하게 되고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최소 15분, 한 30분 정도 그 접종받은 기관에서 머물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예. 그 아나필락시스라고 굉장히 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더라도 예.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그걸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귀가에서도 한 3시간 정도 좀 관심 있게 관찰을 하고 최소 3일 정도는 주의하면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만일 이제 아주 고열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응급실로 내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사들의 이 예진을 잘 받고 접종 여부를 결정할 텐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과거에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접종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중에 특히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접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의사 예진 과정에서 설명을 해서 예.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신부나 18세 미만 그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예.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신부에 대한 그리고 소아 청소년에 대한 임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접종 대상으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독감 백신도 그렇고 접종 후에 이제 부분적인 어떤 이상 반응은 나타날 예. 수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이제 국소적인 반응, 그 접종 받은 부위가 뭐 아프다든가 예. 또는 뭐 조금 붓는다든가 좀 빨갛게 된다든가 어떤 그런 국소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전신 반응으로 또 열이 나거나 또는 뭐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심할 경우 뭐 구토를 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고요. 네. 이제 심한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그 아까 심한 알레르기 증상, 전신 반응인데 아나필락시스이고요.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바로 응급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임상 시험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없었다 그러고요. 예.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한 11명 정도, 모더나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예. 이건 조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에 그쳐 불과 3년 만에 30만 명대 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은 사상 첫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지난해 인구가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건수 감소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급격한 저출산은 지난해 출생아 수를 20만 명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7만 2,400명에 그쳤습니다. 2000년 64만 명이던 한 해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15년 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보다 0.08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 한참 뒤집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곤두박질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했습니다.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1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도 한국뿐이었습니다.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많이 감소한 가운데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첫째는 14,000명, 둘째는 13,000명이 감소했고 결혼 후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0.3%가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3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6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7배 높았고 월별 사망자 수는 1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감소는 마이너스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감소까지 겹치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올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가구공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나 인근 소방력이 총동원됐고요. 또 경기도 화성 분리수거업체와 부산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나서 5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인천 가구공장 이 불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인근 소방서 인력과 소방차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었는데요. 2단계 발령 2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40분쯤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인천 만석동 만석부두에 있는 가구공장 창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청자분께서 YTN으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천동구청은 화재 공장 인근 주민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인명수색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옷 분리수거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시청자분들께서 YTN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인데요.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다량의 연기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마구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헌 옷더미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화재가 이어졌는데요.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안락동 대심도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는데 현장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와 연결된 수직구 덮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티가 가림막으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우선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경기 광명 시흥지구에서 7만 호, 부산 대저지구에서 18,000호, 광주 산정지구에서 13,000호 등 10만 1,000호가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서울 주택 수요의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에 취소해서 주택 호가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이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매매 신고 뒤에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이, 또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됐거나 사고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건의 허위 신고가 다음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는 만큼 일파만파 신고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과정도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과 이후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 급격하게 가격을 띄워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그 당일에 실제 신고를 공인중개사하고 입회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상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뿌리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강력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당정이 허위 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부풀리기를 잡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한창이라고요. 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하자는 방침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협의가 한창입니다. 기존에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번엔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의 기준에 따라 2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고 영업 금지 업종도 거리두기 적용 시기에 따라 2단계로 나눠서 지원액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최대 6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자 수 5명, 5명 미만인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민주당이 요청했던 소득 하위 40% 지원은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추경안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당정 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심의를 거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 수석은 불참한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 당시 발표 전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패싱론은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상대로
신현수 수석은 일단 불출석했고요.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패싱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거는 예.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 되고 7일 날, 일요일 날이었잖아요. 7일 날 발표를 한 거다. 이게 대통령 패싱이라고 이제 보도가 됐던 것이고 네. 청와대는 그 추측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명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네. 정상적으로 승인이 있었다. 예. 그 승인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승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의 승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형태의 승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승인이 있은 다음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전자결제를 하기 전에 어쨌든 발표를 한 거니까 그 예. 언론은 이제 대통령을 패싱했다라고 보도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오늘 분명하게 얘기는 했어요. 순서를. 승인한 다음에 언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전자결제 제거가 이루어졌다. 예. 이건 패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패싱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며칠 전에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고민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수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당장 이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예. 조만간 금년간에 수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거취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일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업무에 복귀한 게 22일이었는데 월요일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계속 있을 생각이 있다면 이제 예. 그리고 검사 중간 간부 인사는 어느 정도 이제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사의를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깔끔하게 해소가 되겠죠.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랬죠.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제 봉합됐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흘러나온 거란 말이죠. 예. 이거는 일단락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락이 됐다는 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국문법상으로도 그래, 국어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유영민 실장이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곤혹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예. 국회에서. 그래서 항명은 아니다. 또 일각에서도 뭐 야권에서 항명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손도 긋고 그러나 수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당장 유임 사표를 수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수석의 입장도 좀 이제 입지를 세워준 거죠. 중간 간부 인사가 어쨌든 정권의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이 됐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갈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이제 이 비서실장의 얘기로 봐서는 계속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잖아요, 임기가. 예. 내년까지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문자 보냈을 때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뭐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 만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평생 네.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 뭔가 그 과정 속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같이 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예. 법무부 장관과 민족수의 갈등이 이 정도 아니 관계가 예. 이 정도 뭐 평생 안 보겠다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라면 네. 그렇게 알려진 것이긴 합니다만. 예, 아직 문자로 그러니까, 보냈는지 알려진 거죠,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알려진 거죠. 확인은 안 됐고.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요, 이 청와대 참모의 거취를 놓고 일주일 이상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예. 없겠죠. 특히 이게 청와대 참모잖아요. 네. 대통령이 비서란 말이에요. 수석 비서관도 비서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일각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명 얘기도 나오고 패싱 논란도 있고 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상태라면 어쨌든 정말 레임덕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이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국정 운영의 부담도 올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리더십의 일정 부분 훼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이제 유영민 예. 실장이 일정 부분은 이제 저간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언론의 예. 발표 중에 승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가 있었다는 얘기만 했지. 네.
누가 언제 보고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여기에 관한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검찰 개혁과 또 이어집니다. 검찰 개혁 시즌 2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영민 비서실장이 속도 조절론 이런 이야기 꺼낸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대통령께 예. 쓰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유영민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러나 박범계 장관이 22일 날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뭘 얘기했냐면 예.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켜라라는 얘기. 아. 수사권 개혁이라는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 관련된 거예요. 예. 이거하고 또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영역을 강화시켜라 라는 말씀했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전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군요. 국회에서 22일 날. 맞습니다. 그날 이제 신수석이 이제 복귀한 날이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속도 조절론으로 이제 해석을 한 속도 조절론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예.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이라는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표현을 안 하신 건데 네. 지금 이 수사권 개혁 안착, 범죄 수사 대응 능력 그리고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는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썼느냐 안 썼느냐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검사의 이제 기소권,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따로 만드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 그야말로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 정권의 궁극적인 방향인 건 좋습니다. 그건 예. 동의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여기에 대한 찬반은 있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도 검찰이 6대 범죄를 남겨놨었단 말이에요. 6대 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걸 갑자기는 아니지만 거의 너무 빠른 속도로 6대 범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이거는 뭐 정말 너무 빨리 제도라는 게 예.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제도가 안착돼 왔던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제도적 자제라는 게 있어요. 제도적 자제. institutional forbearance. 네. 이런 제도적 자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민주주의 규범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문화된 헌법과 법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 예. 근데 그거는 아주 나쁜 적폐 같으면 당연히 관행 관례는 폐지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쭉 해왔던 거라면 그럼 무조건 폐지하는 건 폐지할 때 하더라도 예.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충분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제 규범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률과 예. 헌법에 있다고 다 사용하는 거 그건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요새 많이 인용되는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과도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은 그런 자제의 규범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또 냈어요. 수사 기소 분리를 속도 조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67년 허송 세월이 부족한 것이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은 또 조국 전 장관이 지난주에 마지막 단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뭐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생각이니까 예. 뭐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수사 영역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하고, 네. 게다가 또 공수처 출범하고, 예. 게다가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면은 이 어떤 수사 권력을 견제와 분산을 시키는 건 방향은 맞는데 네. 이게 뭔가 허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검찰의 특수부는 나름대로 또 역할도 했잖아요. 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특수부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적폐수 네. 같은 건. 네. 그러니까 그 특수부가 잘못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냥 검찰이 잘못한 걸 검찰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 제도에 개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뭐 당장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뭐 갑자기 어떻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하더라도 네. 충분한 논의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
자, 나경원, 오세훈 맞대결이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더 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나 봐요. 자,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국민의힘 경선 이제 막바지인데 나경원 후보가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결국 3월 4일 날 최종 결정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100% 국민 여론 100% 국민 여론. 지금 이제 20대 80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만 분명히 보여요. 예. 오세훈 후보가 지금 예비 경선 통과할 때 또 민심은 또 이겼어요 또. 네.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로의 확장은 좀 오세훈 후보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보수층의 지지는 또 나름 나경원 후보가 받는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민주당은 뭐 요즘에 열린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뭐 열린민주당의 이제 뭐 김진애 후보와 예. 이제 우상호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저는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이 민주당과 거의 같은 성향인데다가 예. 특히 김진애 후보나 이런 분들은 같은 여권 내에서도 범위 여권 내에서 굉장히 강경해요. 아까 말씀 나눈 이제 여러 그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네. 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게 상대적으로 그게 사실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볼 때 보수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비해서는 여권의 단일화는 그렇게 결정적 변수도 아닐 것 같고 큰 주목을 받기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야가 단일화에 성공해서 1대1로 맞붙을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박빙의 승부가 어차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표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있죠. 상황이죠. 이게 단 2 내지 3% 정도도 예.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고 그랬지 변수라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4월 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역시 보수 야권의 단일화가 이제 어떤 과정을 또 거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일화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고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단일화가 논의가 된다면 나름 또 주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이 보수 야권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좀 이목을 잘 못 끌었어요. 흥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최대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 조사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기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절차상 너무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의원들끼리 했나 봐요, 여야 의원들이. 그게 이제 보도가 됐죠. 저는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 예타 면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국가재정법에 김대중 정부 때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국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상 하고 나면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경제 타당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과 달리 예비 타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어 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신공항 문제는 밀양이냐 가덕도냐 계속 논란도 있다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됐던 거였죠. 그랬죠.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하는 것도 좋은데 여야가 다 뭐 선거 논리예요. 이거는 뭐 굳이 부인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예타를 면제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국제 싸움은 다 예타 면제하나요? 지역 이기주도 여전히 있는데 요새 보십시오. 뭐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오르고 다 자기네 동네 뭐 역도로하고 난리잖아요. GTX 이런 거. 그러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거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조금 돌아가라.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치 논리다. 정치인들이 과연 정말 국가의 100년대를 생각하는 것이냐. 여야 똑같은데 특히 여당이 더욱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뭐 책임져서 잘 올 수 없어요. 야당은 또 지금 경부의원들과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책 입지도 중요하고 당선도 중요하고 정당의 그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타를 한 번 면제하느냐? 그건 정치권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말씀해 주셨고요.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20조 원 정도 될 것 같대요. 야당에서는
선거 지원금이냐 뭐 이렇게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확실히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좀 애매하죠. 지금 예. 그야말로 다 이게 선거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선거와 연관시키는 게 뭐 당연한 건데 선거 앞두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뭐 20조 나오면 아무 여권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예. 지난 총선 때도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 이제 재원 문제죠. 우리나라 이제 이 국가 부채율이 아직은 좀 양호한 편이니까 예.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증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증세 얘기는 대단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보수 인사하면서도 이제 경제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증세 얘기는 이것도 그야말로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문제나 마찬가지로. 네. 근데 어쨌든 증세는 꺼낸 사람이 어쨌든 이슈를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증세가 나오면 여기다 찬반 얘기하게 되면 증세를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권에서는 아직 이제 증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 증세 얘기가 지금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재정이 풀려나가는데 지금 증세 얘기를 또 꺼내면은 이것도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재난지원금은 쓰는 것이고 또 뭐 국간도 또 채워야 되니까요. 증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필요는 있죠. 있는데 이제 증세도 증세 나름이에요. 소득세의 최고 구간을 늘리느냐, 법인세 늘리느냐, 법인세 이런 것들의 증세라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증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들여다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1교포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램저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논문을 출간한 유럽의 유명 출판사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 취소 조치까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출판사 스프링거의 홈페이지입니다. 유럽 학술지에 실린 램지어 교수의 제1교포 폄훼 논문에 대한 경고문이 실려 있습니다. 출판사 측은 논문 내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며 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논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자들의 해명을 듣고 조사가 끝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논문은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을 읽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는 하등 노동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인들이 못 배운 데다 기술도 없어서 일본 업체들이 고용을 꺼렸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역사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역사 주제 학술 논문으로는 낙제점이라며 출판사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비판 행렬에 동참하자 출판사 측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출판윤리위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경고문과 조사 착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출판사 측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논문 취소 조치까지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학창 시절 폭력 행위가 하루가 멀다고 잇따라 불거지면서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에 대한 폭로가 나왔고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진학과 대회 참가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고 일어나면 지금 매일 새로운 스포츠계의 학폭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죠. 기성용 선수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폭력
폭로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일단은 익명으로 예. 고발된 내용이에요. 국가대표 출신 수도권 명문구단에서 뛰는 스타 선수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0년, 예. 21년 전이에요. 2000년 때 피해자들은 이 선수가 한 학년 아래 5학년 축구부 후배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당시 축구부는 이제 의무적으로 합숙소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주말에만 집에 가고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런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라고 피해자들이 주장을 예. 했습니다. 피해자들 예. 2명인데요. 우리가 체구도 왜소하고 좀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아마 걔네들한테 먹잇감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고요. 예. 그 악몽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라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예. 앞서 학교 폭력이 이제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뭐 네이트판 이런 데를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 이 2명은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고요. 사실 21년 전 일이라서 증거도 사실 없고 예.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예. 그때 당시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사실 처벌할 근거가 조금 마땅치 않아요. 손해배상 예.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다 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라는 게 피해자들의 의견이었고요. 예. 사실 이제 이름이 특정이 됐던 거는 아닌데 실시간 검색어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예. 다 기성용 아. 관련 얘기였어요. 정황이 좀 이렇게 기성용 선수에 맞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기사를 보면서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기성용이구나 알 정도예요. 아. 왜냐하면 그냥 국가대표 출신의 수도권 명문 구단에서 뛰는 스타 예. 선수고 뭐 한 손에 꼽히는 최고 선수다, 뭐 특급 선수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기성용 선수였고요. 그래서 구단도 아침부터 사실관계 파악하느라 호떡집이라서 다 막 통화 중이던데 예.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선수는 좀 격앙된 반응이다라는 게 이제 구단의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예. 오후에 보니까 기성용 선수 매니지먼트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본인 확인 결과 전혀 관련이 없다. 추후 이 5명으로 입은 피해 그리고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까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예. 당장 K리그 이번 주 개막이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아. 전북이랑 서울이랑 경기가 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기성용 예. 선수가 어찌됐건 공식 석상에 경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입장을 뭐 내놨고 이제 얼굴도 내놓을 상황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도 이 입장문을 낼 때는 네.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냈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 얘기 예.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서 보면 2000년 뭐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일이다라고 예. 이제 시기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써놨어요. 근데 아. 그 이유도 본인이 썼어요. 피해자들은 몇 월 며칠이라고 특정을 할 수 있지만 예. 너희들에게 좀 그 속죄할 기회를 주고 자성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알지만 그건 공개하지 않겠다. 아,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했군요. 사죄해라라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한 걸 보면 파문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얘기 뭐 들어보니까. 계속 부글부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추가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인터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아직은 사실 입장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지금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정도로 네. 계속해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국회의원 폭행 의혹도 불거졌는데 네. 이모경 전 선수예요. 지금은 네. 의원이지만 네. 어떤 의혹입니까? 뭐 영화 우생순으로 유명한 핸드볼 예. 스타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배지를 달았는데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이 올라왔어요. 예. 국가대표 출신 여권 여성 국회의원이 시청팀 감독, 서울시청이거든요. 서울시청 감독을 할 때 소속 선수를 폭행해서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라는 내용인데 뭐 당시 협회 차원에서 대질 신문도 하고 사진 확인까지 했다. 근데 이제 뭐 무마됐다라는 게 그 글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모경 의원이 마침 오늘 국회 문체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길에 얘기를 했어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예. 직접 들어보실게요. 예. 이건 이거 대한체육회 징계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이름 성은 바로 다 나오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징계 내역이 전혀 없고 그러면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죠. 그게 그러면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아, 네. 사실 무근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후에 이제 체육회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예. 뭐 신고되거나 접수되거나 관련 안건이 있었던 것은 없다라고 했고요. 예. 핸드볼 협회나 서울시 체육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이모경 의원이 말한 그 징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전과 기록 조회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체육인들을 그렇군요. 대상으로 예. 하는. 근데 그게 구축된 게 작년이어서 사실 의원께서 감독하던 시절의 것이 지금까지 만약에 그 징계가 유효하거나 예. 필요가 있다면 남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옛날 일이라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게 체육회 또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 체육회에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대요. 예. 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앞서 그 올라온 청원을 보면 뭐 대질 신문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 관련 자료가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 좀 어디로 튈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앞선 지금 두 사례를 보면 폭로전 양상으로 최근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실게임 양상인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이긴 하지만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논란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오고 저희가 그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권한도 사실 없어서 매일매일 오는 게 거의 뭐 터지면 또 보고 이런 두더지 잡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너무 많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시작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자매였어요. 뭐 이제 폭로글 주요 내용은 부모 욕하고 칼로 협박했다라면서 20여 가지 사실을 피해자들이 올렸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자매가 손편지 사과문 쓰고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였어요. 다음 그래픽이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이제 배구부 후배 급소를 때렸다. 그래서 나는 봉합 수술을 했다라는 폭로글이 올라왔고 역시 선수가 사과를 했고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인데 삼성화재의 박상하 선수 역시 폭로글 내용은 납치 감금했고 1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폭로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박상하 선수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납치 감금 14시간 집단 폭행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엊그제도 이제 SNS에 올린 걸 보니까 나 이제 선수 아닌 개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국의 폭로글은 뭐 이 정도로 일단락이 일단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작을 좀 떠올려 보면 이다영 선수 SNS가 시작이었잖아요. 최근에 근황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로설에 이제 당사자로 지목됐던 사실은 그 김연경 선수의 입장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김연경 선수 경기가 있었고 그 팀이 사실은 좀 두 선수가 빠지면서 조금 기량이 떨어져서 이길 수나 있을까, 승점을 딸 수 있을까. 어후흥이 무색했었는데 그날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4연패 끊고 승리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로 김연경 선수가 나왔고요.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는데 뭐 두 선수와 연락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안 들렸나 봐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희 조성호 기자도 갔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연락한 적 없고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살을 더 붙이거나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일파만파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선수가 더 그 이상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배구계의 학폭 문제가 프로야구 쪽으로 또 옮겨 붙었잖아요. 네, 프로야구 굿이 옮겨 붙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락될 기세가 없고요. 계속 이제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한화랑 수도권 2개 구단 1명씩 이제 총 3명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보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집단 폭행의 주동자였다라는 내용, 또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행동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이었었는데요. 한화 선수가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거 초등학교 4학년 때고 불과 딱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럴 시간 없고 나 선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하고 그렇게 접촉할 시간도 없다.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시 친구들 또 야구 부원, 담임 뭐 이런 분들하고 다 관계자들한테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뭐 강경하게 나왔고요. 수도권 2개 구단도 역시 사실 확인 중인데 조만간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배국의 얘기를 보면 어찌됐건 학교 폭력 인정하고 뭐 자숙하겠다 하면 받아주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선수 생명 끊기거나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 뭐 뛰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사실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 뭐 증거 있냐 이거 뭐 수사기관 가봤자 어차피 법적 처벌받기는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선수 힘들 것 같으면 싸워나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역시 피해자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폭력 사건,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죠. 오늘 발표를 했다고요? 네, 문체부 황희 신임 장관이 오후 3시 반에 브리핑을 했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책 발표 브리핑을 직접 했는데요. 제목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 조금 길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 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적 지상주의를 유발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훈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이슈로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이런 예. 마녀 사냥식, 뭐 묻지마 폭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디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모아서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달간 집중 신고를 받고 예. 조치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잘한 대책인 것 같고요. 예. 물론 신생기관이라서 이제 조사 역량 같은 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학교 폭력 이력 공유 이 부분이에요. 학교 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 성공 못한다. 이게 오늘 보도자료의 제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 체육회의 통합 징계 정보 시스템, 아까 임모경 감독도 말했던 그게 이제 완전히 구축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학교 폭력 이력까지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 폭력 이력을 포함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학교 폭력 이력이 있으면 대학에 가거나 프로팀 가거나 국가대표 갈 때 뽑지 않도록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폭력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오늘 대책에서 좀 눈여겨볼 점이고요. 예. 다만 이거는 지난해 KBO에서도 화두였는데 예. 이게 선수 징계 이력 일반인 생각하면 전과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통합 공유하고 누가 보고 막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예. 실제로 계획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 학교 폭력 이력 부분도 본인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오는 예. 것들도 어떤 그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학교 뭐 학폭이라고 요새 하죠. 그런 데서 정식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또 따지고 보면 뭐 2년인가 지나면 또 사라지고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또 저희 시절 지금 나오는 선수들 시절에는 학폭이나 뭐 학교 폭력 같은 단어조차 사실은 예. 크게 없었을 예. 시절이라서 예. 네, 당장 조은지 기자가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쇼트트랙 조재범 성폭력 사건도 그랬고요. 네. 고최숙현 사태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대책은 나오는데 비슷비슷해요. 네, 다 보신 예. 것 같죠. 예, 지금 예.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 뿌리 뽑을 대책 뭐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새싹들 초중고 학생 선수들은 학교 폭력 좀 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산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른이에요. 운동부 선생님들 또 지도자들 학교 폭력은 사실 지도자들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묵인, 방조 혹은 지시. 주장 선수나 선배 선수들한테 야 군기 좀 잡아라, 애들 좀 네. 정신 차리게 해라라는 거를 시키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성적 못 내는 거, 예. 메달 못 따는 건데 예, 예. 앞으로는 이제 학교 폭력이 제일 무서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일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폭력 뭐 생기면 몇 년간 대회 출전 못하게 네. 하고 뭐 학교나 지도자의 철퇴 내리고 하면 그나마 이건 단기간에 좀 고쳐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예. 이미 저질러진 과거 폭력들.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 네, 이거는 좀 어렵죠. 지금 당하고 있는 선수들도 지금 폭로글이 나온 선수들도 나 말고 쟤도 때렸는데 그때는 나 말고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 좀 억울한 심정을 느낀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예.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2009년 박철우 배구 선수인데요. 대표팀 코치한테 맞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코치가 지금 프로팀 감독으로도 뛰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뚤어진 온정주의고 이 체육계 내에서는 뭐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이런 문화가 계속 있다. 지금 과도기적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음주운전도 살인죄처럼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처벌받는 거 몇 년 안 됐어요. 예. 최근의 일이에요. 예, 예. 이런 것처럼 조금 이제 체육계도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예. 털고 가야죠. 예. 폭행은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거니까요.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시베슨 제외하고는 다 맞겠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당연히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독감도 수술 막 하니까 믿고 맞는 것이 옳다. 부작용이 좀 염려돼서 저도 약간 만약에 백신이 이제 진짜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좀 맞고 싶은데. 네, 일상으로의 복귀, 희망의 시간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트럭 이천 백신 물류센터에 오늘 낮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틀 뒤 첫 접종을 앞두고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13분, 길 양쪽에 있는 인파들 사이로 5톤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출발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종될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만 명 분량을 실은 트럭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생산기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가득 채운 트럭은 무사히 출발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운송 끝에 다다른 곳은 경기 이천에 있는 백신 물류센터. 낮 12시 44분, 백신을 담은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지게차가 백신이 든 상자를 차량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뒤 창고 안으로 입고를 마쳤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백신은 포장 작업을 거쳐 17시간 정도 머무른 뒤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가 접종 준비에 첫 발을 뗐습니다. YTN 박시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 공장에서부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옮겨졌습니다. 군 경찰 차량과 함께하는 첫 수송 행렬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백신이 생산되는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공장 부지를 둘러쌌습니다. 군 병력도 군견까지 동원해 공장 안팎을 순찰합니다. 삼엄한 경계 속 모습을 드러낸 백신 수송 차량. 선두의 순찰차를 앞세우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오토바이 4대와 기동대 버스, 군사경찰과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군경 40여 명이 동참한 호송 행렬. 경찰의 교통통제에 힘입어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운송 차량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184km를 2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모의훈련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백신 수송 근무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보건소로 가기 전 백신을 나눠 포장하는 물류센터도 경비가 삼엄하긴 마찬가지.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군 관계자들이 운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결박 상태 이상 없으시죠? 예, 이상 없습니다. 네, 이제 결박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천 물류센터 등 주요 시설에 전담 부대를 배치해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합니다. 방역당국은 닷새 동안 경찰과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78만 5천 명분 백신 수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때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극단적인 봉쇄령까지 내렸던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에 서서히 완화 조치에 들어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올여름 휴가를 위한 비행기표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독일 현지의 정병진 리포터 연결해서 유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병진 리포터 나와 있습니까? 네, 함부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독일은 백신을 언제부터 맞기 시작했고 또 접종률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시작은 지난해 12월 27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이었던 26일 노인요양원에 거주하는 101세의 전직 간호사 에디트 크보이찰러 할머니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부작용이 없이 건강한 상태고요. 백신 접종의 롤모델이 되어 만족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일 전체 인구는 8,300만 명이고 이틀 전 기준 500만 건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거든요. 백신을 2번 맞아야 된다는 기준을 놓고 보면 한 번 맞은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4% 정도, 2번 다 맞은 사람은 아직 2% 정도인 상황입니다. 4% 그리고 2번 맞은 사람 2%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 리포터 그리고 가족들도 접종을 맞았습니까? 아직 맞진 않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 그룹에 아직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은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자로 나뉘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순위의 접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을 혹시 주변에서 백신을 맞은 이웃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바이에른주에서 소아 전문의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직업 특성상 일찍이 1, 2차 접종을 다 했습니다. 1차 때 접종하고 나서는 그날 하루 살짝 몸살기가 느껴졌다고 하고요. 2차 때는 팔이 살짝 욱신한 정도였는데 부작용도 따로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받고 나면 느껴지는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독일 문화의 특성상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해서 타인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전해줬는데요.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주로 맞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맞는 백신이거든요. 독일에서도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미만 접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었죠. 독일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접종자에게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있다 이런 우려였던 건데요.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은 65세 이상 접종자의 경우에 아직 예후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가 더 쌓이기 전까지 65세 미만으로 한정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다는 방침인 것이지 이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부작용과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까, 혹시? 네, 접종자들 사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사례는 아직 언론으로도 또 다른 통로로도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독일 보건부 산하 파울 에얼리시 연구소가 이 백신들을 다 승인하는 연구소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면서 이 백신의 부작용은 다른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접종 후에 약간의 통증이나 열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면역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여느 백신과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신을 독일이 먼저 맞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궁금한 점은요.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봉쇄 완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완화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또 이런 상황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완화 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별로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연방별로 조금 더 봉쇄를 완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나 또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독일 교육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독일 통신사 DPA가 지난 월요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개방 전략, 그러니까 봉쇄 완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해 초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이은 3차 코로나 파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관리본부격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3,883명이거든요. 예. 이게 지난해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독일 전역에 하루에 10,000명,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선 12월경에 일일 확진자가 2만 명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재 3,000명 후반, 4,000명 초반대의 일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록다운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인 봉쇄 완화를 이제 거론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럽도 뭐 국가별로 접종률이 다르고요. 독일은 지금 4%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꽤 높고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유럽에서 이제 영국 쪽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정부에서 4월경에 여행 허락을 하는 그런 골자의 그런 보고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최근에 전해졌고요. 일단 5월 이후에 그 여행을 허락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영국 정부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이제 나오자 영국의 대형 여행사 투이가 해외여행 예약이 하룻밤 사이에 500%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영국에 본사를 둔 휴가 회사인 포시즌스 앤 코티지닷컴의 소유주도 이 발표가 난 이후에 10,000건이 넘는 기록적인 예약 건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투이에 따르면 그리스, 스페인, 터키 같은 인기 여행지로 가는 7월경 여행 예약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백신 접종과 함께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들 상황 궁금합니다. 앞서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민들은 백신 접종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이는지요? 네,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전망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접종을 한 사람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를린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제가 취재한 결과 우리 교민들의 백신 접종 현황은 독일에서 철저히 사생활 차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를 따로 집계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우리 교민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1순위에 해당하는 고령자나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중에 우리 교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관할 당국이 백신 접종자에게 뭐 편지, 전화 등으로 접종을 하겠느냐 연락을 취하거나 또 다른 주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하고 접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베를린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독일 정부가 시행 중인 백신 접종 현황과 대상자 안내 등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민들이 직접 이 홈페이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변진 리포터, 작년 말보다 올해 확실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대면 수업이 진행 중입니까? 아직 대면 수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함부르크만 하더라도 다른 주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감소세에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다 집에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끔 하라. 대신에 부모님이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의료 인력의 경우에는 긴급한 돌봄의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만 학교에서 맡아서 긴급 보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 첫 주부터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각 주별로 돌아가면서 방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수업, 즉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요일별로 학생들을 서로 조금씩 보내게 할 것인지 지금 그 카드가 논의되고 있고 이 정부의 발표만 학부모들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콜센터가 여러 곳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온 건물입니다. 보험회사 콜센터가 있는 4층이 즉시 폐쇄됐습니다. 입주해 있는 금융기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이 건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지표 환자를 시작으로 사흘 사이에 수십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를 중심으로 가족과 접촉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입주인은 모두가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콜센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 격리자만 200여 명에 가깝습니다. 방역당국은 건물 구내식당을 외부인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방문객은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거나 길을 잘 몰라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승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습니다. 맞은편에 차량이 보여 속도를 줄이지만 마주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 사고가 납니다. 1년 뒤 같은 장소. 이번에도 충분히 피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선으로부터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이 일부러 사고를 낸 건데 이 장소에서만 4차례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그 차가 중앙선으로 완전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래 붙어오지 생각하다가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붙어서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를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으로 잘못 접어든 승용차. 왼쪽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는데 같은 보험 사기 일당이 해당 장소에서만 5차례 낸 고의교통사고 가운데 한 건입니다. 이 외에도 일당끼리 추돌 사고를 내기도 하고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자해까지 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을 갔다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병원 주차장 내 차량 내에서 손가락을 골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고의 사고는 드러난 것만 18차례. 보험금 1억 9천여만 원을 뜯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본인이 가해자가 된 사고라고 해도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가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 결함 원인은 배터리셀 불량이라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은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남경 공장에서 초기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6,6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이유로 배터리셀 불량이 유력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리콜 사유로 언급된 배터리셀 내부 정렬 불량 지적에 대해서 재현 실험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이유로 배터리셀 불량이 유력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현대차가 고객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앞서 전량 배터리 교환 계획을 자발적으로 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KT의 소형준 선수는 지난해 19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투수 중 가장 많은 13승을 올렸습니다. 올해 20살은 어떤 모습일지 더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국보급 투수 선동열 전 감독에게 값진 지도를 받았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가볍게 몸을 푼 소형준이 불펜으로 이동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번 스프링 캠프 들어 처음으로 타자를 세워놓고 라이브 피칭에 나섭니다. 실전 상황에 맞춰 30개의 공을 던지며 코앞으로 다가온 시범 경기 개막에 데뷔한 겁니다. 설레기도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석에서 소형준의 공을 받아친 KT 중심 타자들은 칭찬 일색입니다. 공도 많이 좋아졌고 확실히 또 좋은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로하스가 일본으로 떠난 올 시즌 공격력의 약화를 마운드의 힘으로 메워야 하는 KT로서는 소형준의 성장이 든든하기만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뭐 강약 조절도 좀 할 수 있고 또 오버페이스도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정말 성숙한 것 같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짊어진 소형준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투심이나 이런 커터 이런 무빙되는 구종들보다 포심을 조금 더 지금은 더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데뷔해 19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투수 중 가장 많은 13승을 올린 소형준. 국보급 투수의 값진 조언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한 20살의 새 시즌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미국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 다리 모두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도로 옆 언덕에 넘어져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엔진룸 덮개도 열려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몰던 차입니다. 사고는 미국 시각 화요일 오전 7시 15분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 다리 모두 복합 골절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It was brought to my attention that he was conscious. Now exactly what was said is unknown. But he was conscious. 경찰은 우주가 혼자 차를 몰았으며 약물이나 음주운전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리막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o skid marks, no braking. So apparently the first contact was with the center median, and from there then crossed into the opposing lane of traffic, hit the curb, hit a tree, and there was several rollovers during that process. 우주는 촬영을 위해 부근 골프장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사고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V80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는 지난 주말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왔으며 후원사인 현대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PGA 메이저 대회만 15승을 한 우주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오는 4월 마스터스 출전을 목표로 재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사고로 우주의 4월 그린 복귀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이번 사고로 과거 타이거 우즈와 자동차와의 악연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거 우즈에게 닥쳤던 위기에는 번번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우즈의 첫 자동차 사고는 지난 2009년 집 앞에서였습니다. 소화전과 나무를 들이받은 우주는 이 사고로 약물운전이 발각됐고 불륜과 부부싸움 사실도 드러나면서 황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주는 메인 스폰서의 후원도 잃고 5개월 넘게 골프채를 놓아야 했으며 이듬해 결국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2017년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바퀴 뒤에서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주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는 처방약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 난폭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아직까진 음주나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의 선수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ou can't get away from the fact that he's not going to be around playing golf forever. He's 45 years old. He's gone through a number of surgeries. But I think the first thought you come to on this is the end of a career coming at us faster than we realized.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평소 가깝게 지냈던 유명 인사와 선수들로부터 쾌유를 비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eah, I mean, I'm sick to my stomach. You know, it hurts to see one of your, I mean, now my closest friends, you know, get in an accident. And man, I just hope he's all right. 10여 차례의 허리 수술과 무릎 수술을 이겨내고 2018년 80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황제 우주. 2019년엔 마스터스에서 15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고 지난해엔 아들 찰리의 손을 잡고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등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우주가 83승 최다승 기록 달성 눈앞에서 또다시 자동차 악재로 선수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병부청장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공정병역제가 발의한 5법에 관련해서 스티브 유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신청서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과 4,000명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미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본인은 병역 면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청검사를 해가지고 5급 받은 사람은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거지 그걸 뭐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해 주겠습니까? 이미 병역 기피자로 1916년 9월 30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다 하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져왔습니다만은 해외 출국을 할 때 여기 국외에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공연이라고 써놨습니다. 며칠 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따왔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지요. 그러나 왜 처벌을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시죠. 이재기 의원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직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특정한 캠프에 지금 이제 안보 단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자, 이제 그래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된 상태에서 정치 참여하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말씀은 지나치고 한참 지나친 겁니다. 직전 국방부 장관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직전이든 언제든 물러났잖아요. 직전 장관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현역 장승들이 의원실을 그 캠프를 방문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다. 이런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현역 장관이 어떻게 현역 군인들이 어떻게 지금 정치 현장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자, 이제 잘못된 얘기예요. 정리하시죠. 정리하시고요. 예, 이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 키다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자문료를 받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성원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지금 뭐 제가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자문위원이 해당되는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낮 동안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3도가량이 더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호남을 시작으로 낮 동안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글피까지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80mm, 남부지방에는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은 대기가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불씨 관리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0도, 울산 4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강릉 11도, 울산과 포항은 1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소식은 없겠고요.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